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안에 뇌졸중 환자가 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오늘도 제 진료실 오는데 환자분이 92세시더라고요. 92세 분이 약타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이제 90세 넘는 분이 외래로 약타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일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관도 녹이 슬고 혈관도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뇌졸중 환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 환자가 9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인데 저희가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만 92세에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우리가 과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환자분은 92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가족들이 오셨는데 딸이 3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90대니까 딸분들은 60대가 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 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또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따님들 3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렸고 그 딸들도 다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사는 게 바쁘고 또 MRI 찍는다는 게 비용도 있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 달 지났는데 그중에 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딸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외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딸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2딸도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명 다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자제분들도 머리 뇌 검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죠. 이만큼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입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면서 악 하고 뒷목을 잡고 탁 쓰러지는 병,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을 때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벼락이 치는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만든 듯한 심한 두통, 이 벼락두통이 뇌졸중,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또 그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복시라고 얘기하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물체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사물이 갑자기 흐려 보인다든지 또는 마치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가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눈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뇌나 뇌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만 가지 마시고 꼭 뇌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뇌동맥류가 있는데요.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A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요. 동맥류고 뇌출혈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즉 터지는 동맥류는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 년에 한 번씩 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죠. 특히 경동맥 협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MRI에서 우연히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협착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동맥 협착이 몇 %입니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 혈관을 그럼 어떻게 넓게 만들어야 되죠?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경동맥 좁아지는 협착이 있을 때 뭐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환자는 정말 또 100 명에 1-2명 정도만이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주 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복부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지혈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이런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 반응 때문에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가 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께 항상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권유를 드려요. 심장 박동수가 100회에서 한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어지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저는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 즉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와 뇌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뇌졸중 이 모든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이 세 가지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 노화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뇌는 우리가 뭐 35세부터 뇌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가 노화되는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죠. 제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 제 주변에서 모두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뇌가 노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운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을 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뇌가 노화가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좀 불안해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법은 무엇인가요?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뇌세포도 발전을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뇌세포의 발전은 멈추고 뇌는 노화만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뇌를 쓰고 하다 보면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즉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끊어졌던 신경 연결망도 학습을 하거나 뇌를 자꾸 사용을 하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뇌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 일본어 외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을 다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던 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 가소성 이론 측면에서 봐도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약해지는 기억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뇌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게 되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영양세포나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신경 촉진인자라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천연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천연의 뇌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벽에도 안 깨고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점점 없어지는지, 불면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송과체라는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들에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젊은 시절에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좀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10시, 11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머니가 깨우죠. 밥을 먹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리 일요일 날 내가 오래 자고 싶어도 6시만 되면 눈이 깨지는 거죠. 참 억울한데 이 생체 노화시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체 노화시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그 멜라토닌인 거죠. 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즉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가 않고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차단을 하고 컴컴한 환경이 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면하는 데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또 억제하게 되니까 뇌는 각성되게 되고 잠이 잘 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귀에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진료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잠자는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에서, 즉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정하고, 그 방은 침대밖에 없어요.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커튼도 좀 어두운 커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다 나을까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쓴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 수면제의 의존성, 중독성이 생길까 봐 두려워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같은 병도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식기세척기 있죠? 잠자는 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고 나면 식기세척기는 꺼집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학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수면제를 먹었더니 내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잤는데 생각만큼 뇌에 있는 찌꺼기가 잘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이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뇌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 검사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뇌혈류 검사를 했다. 뇌혈류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머리가 아픈가요?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어서 이상은 없는데 나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MRI를 찍으셨습니까? MRA를 찍으셨습니까? 하면 제가 그냥 통 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게 I인지 A인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그냥 뇌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 같은 것은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 CT나 MRI 같은 검사는 뇌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조적으로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왜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왜 이명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의 원인을 찾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뇌 CT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뇌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출혈하고 석회화를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뼈를 볼 수가 있고 출혈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급실에서 뇌 CT를 많이 찍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게 혹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 CT이기 때문에 뇌 CT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여부,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미세혈관들이 어떤 병은 없는지 이런 많은 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뇌 MRI를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 다시 질문하시는 게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뇌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MRI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이 조직, 뇌의 살을 보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MRA는 이 뇌 조직 속에 숨어 있는 혈관만을 따로 추려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서 뇌 종양은 없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된 흔적은 없는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 종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진 데는 없는지, 뇌혈관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있는 곳은 없는지, 즉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뇌졸중이란 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수도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오래되면 안에 있는 수도관도 같이 노후되죠. 그러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겨울이 되면 동파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 데이터를 보면은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병, 심근경색증이고요. 3위하고 4위가 사실 최근 몇 년에 바뀌었어요. 3위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다중 질환이 있는 분들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위가 된 뇌혈관 질환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우리가 사망하시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좋아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4위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죠. 통계를 다시 봐도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 사망률은 한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에 발생하는 수는 오히려 한 9.5%, 약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데요. 사망률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다른 질병들, 암이나 심장병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심근경색증, 심장병을 알아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병은 발생하면 사망하든지 아니면 다시 치료돼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뇌신경 장애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쪽 팔다리 편측 마비 증상이죠. 마비가 생기거나 또는 언어장애 같은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서 호전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아예 침대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발생한 후유증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저희 신경계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다른 중환자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욕창 방지예요. 욕창이란 말 그대로 우리 피부가 침대에 닿는 부위에 압력을 받으면서 그 피부가 괴사되고 썩는 그런 병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욕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환자를 일정한 시간, 2시간, 3시간마다 환자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만약 욕창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게 뼈가 다 노출될 정도까지 깊이 피부가 괴사되는 것이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 전에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뭐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중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과성은 말 그대로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증상이 지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허혈 증상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들이 이제 차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에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 갑자기 도로가 막히고 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난 차량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도로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어딘가에 혈전이 떠다니다가 이 혈전이 뇌의 혈관을 막게 되면 그로 인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서 마비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전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의 혈전 용해제가 이 혈전을 녹이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 녹으면 다시 피가 뚫리니까 마치 막힌 도로가 다시 뻥 뚫려서 도로가 다시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피가 도니까 다시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다시 증상이 좋아지니까 내가 왜 이 증상이 생겼었지? 근데 다시 좋아졌네? 왜 좀 피곤해서 그렇나? 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시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환자분은 60대 환자분이셨고요.
사실은 제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는 그냥 머리가 아픈 두통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하고 혈관을 보는 MRA를 찍었는데요. 저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영상에 보시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 화살표로 된 것이 바로 까만 점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MRA에서 혈관이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환자분께 다시 질문을 했죠. 환자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손발에 힘이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환자분께서 몇 달 전에 운전을 하는데 왼쪽 팔에 잠깐 힘이 빠져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다시 좋아져서 다시 운전을 했다.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운전하시다가 잠깐 손에 힘이 빠졌던 그 증상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이었던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서 잠시 혈전으로 막히고 스스로 혈전 용해제가 나와서 다시 막힌 혈관이 뚫림으로 인해서 다시 마비가 좋아졌던 거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자분께서도 증상이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분은 저한테 찾아올 때까지 다른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는데 미니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나면 첫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미니가 아닌 진짜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9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한 10에서 15% 정도 진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또 추가로 뇌졸중이라는 건 혈관이 막히는 병도 있지만 반대로 터지는 병도 있죠. 그러면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도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벼락두통이죠. 특히 뒷목이나 뒷머리 쪽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제가 제 예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38세 남자분, 굉장히 몸도 건장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는 한 번도 두통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근력을 쓰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파서 무거운 걸 내려놓고 한참을 쉬었다. 그런데도 두통이 쉽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MRI랑 MRA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소견은 없으셨는데 MRA에서 보이는 저 왼쪽에 보이는 혈관에 볼록했던 부위는 바로 뇌혈관 동맥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 제가 동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맥류의 종류 중에 하나인 뇌혈관 박리였습니다. 즉 힘을 쓰고 용을 쓰는 행동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의 약한 부위가 트어졌던 거죠. 다행히 저 환자분은 병원에 비교적 빨리 내원하셔서 사진으로 저 동맥 혈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나중에는 잘 회복되실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어보죠. 메인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가 있고 생선 요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대부분 열의 아홉은 그러면 스테이크 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데 고기 써는 스테이크를 먹지 뭐 생선 요리를 굳이 뭐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해서 저도 대부분은 스테이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항상 이런 뇌혈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선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등푸른 생선, 연어나 고등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이죠.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메가3라는 것은 피를 맑게 해주고 피에 있는 염증 성분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이롭게 하는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뇌혈관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영화를 보면 날씨 좋은 야외에서 그릴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파티 같이 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캠핑 요리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가서 많이 해먹는 음식이 이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게 되죠. 근데 사실은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런 고기 자체가 고지방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릴에서 바베큐 고기를 구우면요, 단백질과 우리 불이 만나게 되면 단백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생기고,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면서 뇌혈관에도 안 좋고 암에도 좋지 않은, 사실은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기의 선택, 두 번째는 조리법이죠. 가능한 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것이 좀 더 좋을 거고요. 불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보다는 쪄먹는 또는 삶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는 좋겠죠. 직장에서 회식이 많죠.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직장 회식이 많고, 직장 회식에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회식을 하는데 삼겹살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회식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작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뇌졸중에 안 좋은 최악의 생활 습관 한 가지만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흡연이죠. 담배를 피는 흡연이야말로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생활 습관이죠. 저희가 이제 MRI를 찍어보면 백질 변성이라는 소견이 보입니다. 미세 혈관들이 막히면서 마치 MRI를 찍어보면 작은 흰 점이나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 그게 결국은 뇌세포가 손상된 흔적들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담배째가 뇌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하얀 점으로 보이는 백질 변성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20살 때 미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을 처음 가게 됐는데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폈어요. 흡연 칸이 있었습니다. 옆에 잿더리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상상도 안 되잖아요. 20, 30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배 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도 가끔 여쭤봅니다. 도대체 요즘에 담배 필 곳도 마땅치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맨날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라고 여쭤보는데요. 흡연만큼은 뇌혈관 질환의 최악의 생활 습관으로 저는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일반인들이 뇌졸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는 젊으니까 뇌졸중이 생기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나는 혈압이 없으니까 나는 뇌졸중은 안 걸릴 겁니다. 저는 혈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빨리 골든타임 안에 가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특정 병원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너무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낮 시간에 근무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간호사는 뇌출혈로 사망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첫 번째, 나이가 젊죠. 두 번째, 이 간호사는 고혈압 같은 과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대낮에 일하던 중에, 의료진이 다 있는 중에 발병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골든타임은 없겠죠. 그런데 이 환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호사의 병은 뇌동맥류가 파열한 뇌지즈막하 출혈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경우에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서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 다시 피가 통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골든타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해도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뇌가 이미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막 서두르십니다. 우리 병원에 빨리 왔으니까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는 수술을 더 빨리 한다고 더 좋은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주목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처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통 같은 증상이 없고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다 하시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는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관 건강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또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쭉 회수를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통로예요. 근데 이 중요한 통로가 만약에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힌다거나 이게 만약에 중요한 부위다. 예를 들어 심장, 뇌, 그다음에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 있잖아요.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장기들에 원활하게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 쪽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있다. 그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뇌를 생각해 볼게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질병을 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만성적인 질환들,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도 이런 혈관의 염증이 관여를 한다고 현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혈관이라는 것도 결국엔 나이가 들면 탄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을 잃고 탄력이 줄어들면 쉽게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혈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미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을 하면 이미 늦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혈관만큼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만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 건강을 현재부터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우리 몸의 생명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신경외과를 하다 보면 진짜 뇌졸중, 뇌출혈 같은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뇌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니까 정말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게다가 이 뇌라는 거는 정말 산소와 포도당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딱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그때부터 뇌세포는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다는 거는요, 혈관 내벽이 손상되지가 않고 이 안쪽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유연하면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혈류가 뇌 안쪽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결국에 치매가 생기는 원인도 초기에 뇌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뇌경색, 뇌출혈처럼 급작스럽게 생기는 병뿐만이 아니고 치매같이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병들도 이 뇌혈류,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혈관 건강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이게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혈관이 이렇게 막히거나 뻥 터지는 문제는 어떤 혈액순환 문제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혈관 자체에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거나 거기 염증이 확 생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좀 해보면
우리 몸이 어떤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잘 흐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막 역류를 하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심하면 막 밑에 집까지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수도관이 낡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리가 나죠. 이게 재산상 피해가 뭐 한두 푼이 아니죠. 우리 집이 망가졌을 뿐만이 아니고 밑에 집 천장까지도 다 누수가 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이 생기는데 이런 산소하고 영양분이 딱 끊기게 되면 딱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손상된 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혈관이 터졌어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니까 뇌 속에 피가 고임이고 이 고임 피가 쫙 퍼지면서 뇌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멀쩡했던 세포까지도 이제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그 뇌가 부어오르고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죠. 심장의 근육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 그러니까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가 되면 이건 마찬가지로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채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생명을 건졌더라고 하더라도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통증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치매죠. 그 차라리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거기서 끝이지만 치매가 오게 되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분들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치매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치매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생각하지만 이 뇌혈관성 치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오래되면서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고 그게 뇌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오는 이런 치매가 보통은 한 10년, 20년 가게 되면 그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분들도 같이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는 단순한 그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혈관 질환이라는 걸 미리 알면 참 좋은데 전조 증상을 알면은 알기가 쉽겠죠. 혈관 질환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생겨서 뭐 5분 만에 확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전조 증상은요, 특히 뇌 쪽에 이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일단은 말하는 게 약간 어눌해지고 발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느려지면서 얼굴 한쪽이 약간 처지는 경우, 그러니까 안면 근육이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툭 빠진다든지 평상시에 내가 했던 행동들, 예를 들어 뭐 글씨를 쓴다든지 어떤 단추를 이렇게 맨다든지 하는 정교한 움직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야, 갑자기 시야가 좀 흐려지거나 어느 한 부분, 양쪽 바깥쪽만 안 보이거나 아니 안쪽만 안 보이거나 이렇게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그리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통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구토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뇌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이거는 뇌혈관 질환의 어떤 전조 증상이다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 보셔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있는 경우는요, 운동할 때 숨차요. 계단 오를 때 막 숨차서 하기가 싫어져요. 막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할 때 가슴이 좀 조이고 아프고, 제일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숨이 차서 뭘 하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운동인데 이제는 운동하기가 싫어. 왜요? 숨 차고 힘드니까 하기가 싫지.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심장 괜찮은지, 심장 쪽 혈관이 괜찮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주변의 통증뿐만이 아니고요, 체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체했다고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좀 오래가고 뭔가 소화불량 증상 더하기 다른 증상,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이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빨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진짜 무서운 거는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 빨리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 쪽. 다리에 있는 혈관의 전조 증상, 다리 혈관 쪽이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이라든가 하지정맥류 같은 게 있으면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붓는데요. 조금 쉬면은 나아지고 또 다리를 심장 위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올리면 붓기가 또 쉽게 빠져요. 그리고 다리가 좀 저리고 시리고 아픈데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검사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거는 다리 쪽 동맥이나 정맥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의 공통점을 알면 그걸 피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운동 부족,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가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이다 치면 벌써 한 30분 이상은 앉아서 간 거예요. 회사를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8시간, 적어도 8시간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벌써 9시간 정도 앉아 있었죠. 퇴근하고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소파에 털썩 눕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더 앉아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당연히 혈액순환 안 됩니다. 혈관이 좋지가 않아요. 혈관이라는 게 수도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안쪽에 원활하게 물이 흘러야 안에 때도 안 끼고 상처가 안 나는데 이게 느릿느릿 움직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 때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공통적인 습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짜게 먹는 분들. 한국 음식 중에 짠 거 너무 많잖아요. 뭐 김치, 그다음에 찌개, 국 이렇게 짠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혈관 질환에 잘 걸려요. 특히 이제 짠 거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쉽게 오는데 고혈압이라는 게 똑같은 혈관에 높은 압력으로 쫙쫙 피가 흐르는 거라서 이 충격에 의해서 혈관벽이 손상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뇌출혈이나 심장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단 음식,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뭐 튀긴 거, 고기 위주, 그리고 달달한 것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디저트 이런 거 많이 먹는 습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혈관에 흐르는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질이 높아지면. 그러면 혈관 벽에 때가 끼기 시작하고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혈관 안쪽에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죽상이라는 게 뭐예요? 죽처럼 이게 걸쭉걸쭉한 게 혈관 안에 껴있다는 거거든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좀 끔찍해요. 내 혈관에 죽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죽상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런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먹으면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하고 과음하는 거. 흡연하는 습관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유발이 되니까 이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크게 높이고요. 음주도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과음을 하게 되면 이게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잠이에요, 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그래도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밤에. 근데 이렇게 혈관 질환 걸리는 분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보면 잠을 너무 늦게 주무시고 잘 못 자요. 깊게 못 자고 하루에 막 서너 시간만 자고 다시 깨고 막 연속으로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런 식단들이 단순히 혈압을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어야 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뭐 고등어, 뭐 정어리, 연어 이런 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별로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하잖아요.
LDL을 낮추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도움이 되고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요즘 그거 먹는 거 유행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에 좋아요. 특히 이제 올리브유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유 같이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채소하고 과일류인데요. 특히 이제 채소 중에 녹색잎 채소하고 베리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금치, 케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질산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블루베리라든가 딸기 같은 베리류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는데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거죠. 적당량의 견과류, 하루 견과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듯이 적당량의 견과류가 혈관 건강에 되게 좋은 비타민 E, 마그네슘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게 견과류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한 20에서 30g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콩하고 통곡류인데요. 요즘 탄수화물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예요. 현미 같은 탄수화물은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또 좋고요. 그리고 무엇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를 안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먹어야지 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가공식품들, 그다음에 정제탄수화물, 당류 이런 것만 끊어도 혈관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각 음식들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럼 이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효과적인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섭취 방법이 일주일에 한 2, 3회. 그래서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좀 찌거나 조림 형태로 먹는 게 좋아요.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구워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중금속 위험이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먹지는 말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특히나 임산부 같은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말고 그냥 샐러드나 나물에다가 이렇게 쭉쭉 뿌려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샐러드나 토스트랑 같이 만들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채소하고 과일은 채소는 익히거나 데쳐서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져요. 위장 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베리는 아침 공복에 생과일로 먹든가 아니면은 요거트에 같이 먹는 게 베리로 먹기가 편하겠죠. 견과류 같은 경우, 이제 호두, 아몬드 같은 경우는 볶지 않은 그냥 생 견과류를 그냥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고, 요거를 이제 간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점심 사이에 간식으로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먹으면은 먹기가 참 좋습니다. 통곡물이나 콩류 같은 거는 어떤 신쌀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섞어서 먹는 거죠. 현미를 같이 섞어서 잡곡밥으로 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콩은 이제 삶아서 샐러드에서 먹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이후 몸의 변화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식단을 바꿨단 말이에요. 혈관 건강을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단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몸이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먼저 손발 시림이나 저림이 있었던 분들은 이게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혈류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말초신경 쪽으로 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 시리고 발 시리고 저리는 게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만성 두통 있는 분들은 또 두통이 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두피 쪽으로도 혈류가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변화를 빨리 느끼는 분들은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중기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혈압이 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정도 지나면 저 기억력이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 안쪽으로 뇌 혈류가 좋아지니까 뇌 안쪽에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억력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던 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운동할 때 숨이 좀 덜 차기 시작을 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한 장기가 돼서 6개월에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진짜 몸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이라든가 뭐 혈관성 치매 위험도가 크게 낮아지고요. 전신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니까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 있던 분들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관절염이 나아지니까 이제 운동하기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더 젊어지고 체중도 줄고 그러니까 피부 톤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혈류가 잘 흐르니까 피부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혈관 건강이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만 가지고 며칠 그냥 식단 바꾸고 며칠 운동한다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열심히 관리를 한다면 한 10년 후에는 훨씬 몸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뇌와 심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유독 현대인에게 허리 통증이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허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요즘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을 거의 10명 중에 한 7명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은 1년 안에 허리가 한 번씩은 아파요. 근데 왜 이렇게 허리 통증이 흔해졌느냐? 저는요, 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인간은요, 앉아있도록 설계된 몸이 아니에요. 원래는 걷고, 뛰고, 아니면 졸리면 누워있고, 이렇게 설계된 게 인간의 척추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허리가. 원래 생긴 해부학적 모양이 앉아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허리가 계속 아픈 이유는 오래 앉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 해로운가? 앉아있으면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척추는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쪼그려 있을 때 압력이 다 달라요. 언제 허리 압력이 제일 올라가냐면 바닥에 철푸덕 앉아 있을 때 허리 압력이 제일 커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그다음 높고 서 있을 때가 그나마 좀 나요. 제일 안 좋은 건 앉은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 때가 허리의 압력이 확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이 허리 뼈랑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고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죠. 이 물렁뼈 내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튀어나오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그게 우리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죠. 허리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허리를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뭐 물건을 든다. 이러면 디스크 내의 압력이 보통은 한 2배 이상, 심하면 한 3, 4배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있으면 허리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게 되면 체중을 이렇게 기대 있거나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허리 근육이 좀 비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아까 디스크는 압력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압력이 올라가면 이거 자체가 디스크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디스크 안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압력이 올라가면 확산을 통해서 들어가질 못하겠죠, 영양분이. 그러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 병원 가서 MRI 찍었는데 허리가 블랙 디스크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그게 MRI를 찍으면 압력이 올라가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 디스크들은 색깔이 까맣게 변해요. 안쪽에 수분이 빠지니까. 그게 이제 블랙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시작이 되면 내가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됐구나.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 벌써 다리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럼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져요.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고 골반이 틀어지니까 그게 척추 기립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골반의 가동성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앉아있는 게 허리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앉기 외에 허리에 좋지 않은 습관 및 운동,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래 앉아있는 것 외에도 허리에 좋지 않은 습관이나 운동,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가방 맬 때 가방을 한쪽으로 매거나 짐 들 때 한쪽으로 이렇게 매는 경우 있잖아요. 한쪽을 매고서 계속 충격을 걸어 다니게 되면 이제 계속 충격을 받겠죠.
아니면 장바구니를 한쪽 손에 이렇게 들고서 한다든가 이러면 한쪽 근육만 너무 무리하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허리 척추라든가 골반이 비대칭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오래되면은 한쪽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이게 점점점 신경을 쭉쭉 잡아당겨요. 그게 이제 자골신경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꾸부정하게 있는 거.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허리를 딱 펴고 바르게 앉아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 꾸부정하게 있으면서 스마트폰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서 핸드폰 보는 습관. 이게 되게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그거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하신다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핸드폰 봐요. 그거 목 디스크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운동하실 때 핸드폰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쳐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는 운동 중에 무리한 운동이 있잖아요. 뭐 윗몸 일으키기 요즘 이제 안 하죠.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윗몸 일으키기 하면 허리에 좋지 않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듣는 자세에서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드는 경우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가 나랑 맞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무조건 부드러운 게 좋다, 딱딱한 게 좋다가 아니에요. 본인에 맞는 경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무 딱딱한 것만 쓴다든지 너무 부드러운 걸 쓰면 그것도 수면하는 동안에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좋지가 않죠.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 원인이 진짜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죠. 일단은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해요. 이거 근육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전 오래 하고 나서 허리가 무겁고 뻐근해요. 이거는 척추 길이근, 그 주변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과긴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다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근육 스트레칭 하거나 근육 이완제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깊숙하게 푹 쑤시는 통증. 이거는 좀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리에서 시작해서 막 엉덩이 타고 다리까지 뭔가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이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이런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릿찌릿 쑤시고 쫙 저리는 느낌은 이거는 좀 검사를 해봐야 된다. 불타는 느낌, 뭔가 화끈하게 쫙 하고 전기가 오면서 불타는 느낌은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빨리 병원 가보셔서 혹시 디스크가 터졌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갑자기 찌르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절절거리고 상체만 조금 숙이거나 다리 들어도 이쪽으로 짜르르하고 전기가 내려가면 이것도 디스크 파열의 증상일 수 있어서 꼭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잠자는데 허리가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요거는 좀 염증성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성 질환일 때도 한번 병원 가보셔야 돼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잘 때 아픈 거 요것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법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양이 소 자세라고 있어요. 캣 카우 스트레칭이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몸을 웅크렸다가 소처럼 쭉 피는 자세가 있어요. 캣 카우 스트레칭 요거 꼭 해주시면 되고 네발기기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허리를 아래로 쫙 내려서 쫙 폈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처럼 쭉 숨을 내쉬면서 웅크리고 이거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허리 통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운동이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그거를 운동을 통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맥킨지 신전 운동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 3단계 정도까지만 하셔도 허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3단계까지 해주시면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선 상태에서 그냥 기지개 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엎드려서 할 수 있으면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맥킨지 운동 해주시면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이고요. 무릎을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에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제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웅크릴 때 증상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기는 운동을 해주시는데 각 다리를 한번 쭉 당겼으면 한 20초 정도 버티고 또 반대쪽 다리도 20초 정도 버텨서 총 한 3회 정도 해주신다면 협착증 진행을 좀 늦출 수 있고 협착증에 의한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건강이라는 거는 허리가 아픈 거는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무슨 약을 먹거나 뭘로 딱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고쳐야 될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30에서 40분 정도 앉아 있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무실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맥킨지 신전 운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30분에서 40분에 한 번 일어나서 맥킨지 신전 운동 1분이면 하거든요. 그거 먼저 해주시면 허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기. 두 번째는 앉아있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꾸부정하게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지 마시고 허리를 좀 펴고 허리 뒤쪽에 쿠션, 적당한 쿠션을 줘서 허리를 좀 받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앉으시고 세 번째,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혀서 허리 힘으로 들지 마시고요. 하체 힘으로 드세요. 스쿼트 하듯이 무릎을 딱 굽혀서 물건을 들고 하체 힘으로 일어난다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5분 운동하기. 5분 동안 코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코어 운동하는 방법 간단한 거 너무 많잖아요. 플랭크 운동, 뭐 브릿지 운동, 버드독 운동, 뭐 데드버그 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니까 이거 딱 자기 전에 5분만 시간 낸다면 정말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허리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시나 복부에 지방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허리에 좋고요. 수면도 진짜 중요해요. 열심히 이렇게 잘 해놓고 잘 관리해놓고 잠잘 때 엎드려 잔다. 그러면 이제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누워서 바로 누워서 자고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나는 똑바로 누워서 잠이 안 와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그나마 와요. 그러면 무릎 사이에 뭐 쿠션 같은 걸 껴서 옆에 서서 잘 때도 척추의 각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쥐가 나는 원인은 진짜 다양해요. 의학적으로 쥐가 난다. 이 근육이 확 수축하는 거거든요. 근육 세포라는 게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교차돼서 생겼어요. 그러면 수축할 때 이렇게 되고 이완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축한 상태에서 더 수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작동하는 거죠. 언제 오작동 하겠어요? 피곤할 때 오작동을 합니다. 뭔가 위에서 신호가 내려왔는데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다. 탈수가 됐고 막 장시간 이렇게 오늘같이 너무 더운 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땀 흘리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쥐가 나요. 왜냐면 탈수돼서 전해질은 깨졌죠. 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오면서 쥐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쥐가 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특히 잠잘 때 쥐가 난다. 이거는 하지정맥류일 수 있어요. 아니면 동맥경화, 말초혈액질환 이런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쪽 문제는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쥐가 나는 원인은 대부분 두 개입니다. 하지정맥류 아니면 허리 협착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 협착증이 그만큼 쥐가 잘 나요. 왜냐하면 허리 부위에서 신경이 다리 쪽으로 신호를 내려보내는데 협착증이 있으면 거기가 좁아지니까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쥐가 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약물. 내가 원래 쥐가 안 나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쥐가 갑자기 나요. 그러면 혹시 뭐 안 먹던 약을 먹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약물 중에 쥐 나는 거 유발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뭐 이뇨제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약들이니까 혹시 안 먹던 약 먹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은 잘 안 먹는데 커피 많이 드세요. 난 수분 섭취 커피로 했어.
아닙니다. 커피 마시는 건 수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빠져나가요. 하루에 물 한 2리터 정도 먹는 게 좋은데 커피 마셨으니까 그만큼은 빼도 돼. 아닙니다. 그거 제외하고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쥐 잘 나요. 그리고 운동 안 하다 갑자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하지 정맥 있는 분들. 영양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또 쥐가 잘 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중에 이제 임신 중에 쥐가 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은 이제 임신하게 되면 우리 체액의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다리 경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경련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밤에 자다가 야간 경련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진짜 괴로워요. 밤에 쥐가 나면 낮에는 내가 딱 쥐 나는 거 알고 어떻게 스트레칭이나 뭐 이거 대처가 되는데 밤에 자다가 쥐 나면 갑자기 이게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야간에 다리 경련이 잘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웅크려서 주무시는 분들. 쥐가 나는 거는 이게 수축된 상태에서 더 수축하려고 해서 쥐가 난다고 했잖아요. 잠자는 자세 자체가 이미 수축이 돼 있어요. 이 종아리, 이 발이 이렇게 생겼으면 종아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수축이 된 거잖아요. 자다가 조금만 더 수축하려고 그러면 확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웅크리고 자는 거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잠잘 때 막 땀 흘리고 주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가 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가장 흔한 건데 하지 정맥류입니다. 다리에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잠자는 동안 다리 쪽에 피가 쏠려요. 그러면 다리 근육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근육 내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산소랑 영양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상태에서 확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는데도 난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났다. 평상시에 안 났는데 오늘 났다. 그러면 그날 낮에 좀 무리했다는 얘기예요. 낮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근육 내에 젖산 같은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서 쥐가 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당뇨라든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잠을 잘 때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근육 피로나 미네랄 부족으로 생기는 쥐와 허리 디스크나 혈액순환 장애, 하지정맥류 같은 질병의 신호로 나타나는 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쥐가 날 때 언제 어떻게 쥐가 날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요걸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일단 단순히 근육 피로 아니면 전해질 부족 때문에 나는 쥐는요. 언제 많이 나냐면 운동한 직후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린 직후 이럴 때 그때 이제 쥐가 잘 나고요. 대부분 물 부족이니까 이거는 수분 보충만 잘 해주시고 근육 피로기 때문에 휴식만 잘 취해주고 마사지만 잘 해줘도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떤 병에 의해서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요. 일단 쥐가 자주 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요. 그리고 별로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잠잘 때 쥐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꽤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쥐가 나는 거 더하기 뭐 다리 쪽에 혈관이 좀 돌출된다든가 이러면 하지정맥류 의심할 수가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쥐가 나면서 오래 못 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오래 못 걷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쥐가 났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요. 일단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단 쥐가 나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쥐가 나면서 수축을 하면 이거를 강제로 뜯어놔야 돼요. 꽉 수축하는 거를 강제로 벌려놔야만 이게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쥐가 나면 이게 종아리라고 치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을 있는 대로 뒤로 제껴야 돼요. 그래야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무조건 이걸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세요. 10초건 20초건. 저는 한 5분 이상 잡아당기는 걸 추천을 하는데 급하게 쥐가 날 때 얘를 잡아당기면 일단은 극심한 통증은 좀 줄어요. 이 상태에서 근육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몇 분 정도 기다리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급한 거는 불을 껐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운 순간은 일단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약간 온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풀린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이거를 막 꽉꽉
괜히 빨리 풀린다고 막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다시 쥐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달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미지근한 물수건 같은 거,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팩을 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절대로 수축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딱 뒤를 제낀 상태에서 가볍게 걸어보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걷다 보면 근육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좋아지고요.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 예방 차원에서 내가 쥐가 좀 잘 난다. 아니면 오늘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내가 운동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는데 자기 전에 보니까 종아리가 많이 무거워요. 이럴 때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잠자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깨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최근 러닝, 걷기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족저근막염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족저근막염이란 무엇인가요? 족저근막염은요. 족저근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발바닥에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막인데 이게 발로 치면 이 뒤꿈치 쪽에 붙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가서 뒤꿈치 쪽에 붙는데 이 근막이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아주 이 섬유 조직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주변에 염증이 유발된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되게 아파요. 이게 찢어진 게 아침에 염증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뒤꿈치로 찡 하는 통증이 오는 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 경우는 반복적인 손상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안 뛰던 분들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막 달리기를 심하게 했을 때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거나 여기를 맨발로 쿵쿵쿵쿵 걸으면 이제 또 반복적인 손상으로 근막이 찢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너무 쿠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발 자체가 평발이거나 아니면 이 너무 아치가 높은 요족인 경우에도 이 근막에 충격을 쉽게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당뇨라든가 아니면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막이 잘 찢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염 셀프 진단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족저근막염을 혼자서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첫 발을 디뎌요. 그때 뒤꿈치 안쪽이 찡하고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족저근막염을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발바닥 가운데나 앞쪽이 아니고요. 이 뒤꿈치 쪽, 뒤꿈치 안쪽, 내측을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돼도 이것도 족저근막염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몸 쪽으로 쫙 당겼을 때 그 뒤꿈치 통증이 유발되면 이것도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오래 걸려요.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최소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 더하기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칭하고 테이핑이에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 스트레칭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무릎 꿇고 저는 이제 이걸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바닥 근막을 쫙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발바닥 쪽에 감아서 발바닥이 스트레칭된 상태로 유지되게 해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일단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긴 거라서 충격을 최대한 덜 줘야 빨리 붓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에 맞는 부드러운 깔창을 이용하고 신발도 딱딱한 신발 신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쿠션이 좋은 그런 운동화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물리치료하고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체외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정말 아픕니다. 눈물 나게 아파요. 치료받을 때. 엉엉 우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받고 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그 뒤꿈치에 있는 지방 조직이 녹아내려요. 팻 패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요즘에 또 좋은 주사가 많아요.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DNA 주사라든가 아니면 뭐 콜라겐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주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거의 안 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안 가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발바닥 스트레칭 방법 및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발바닥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은요. 운동하는 방법은 일단 수건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수건을 바닥에 쫙 깔고요. 발가락으로 얘를 잡아당겨요. 쫙 해서 끝까지 잡아당겼으면 그 다음에 밀어요. 이렇게 해서 발바닥 운동을 해주는 게 족저근막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끼고요. 이 발바닥을 주먹으로 이렇게 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볼펜 같은 걸로 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마사지 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좀 발라주고 발바닥에 마사지 공으로 근막을 이렇게 쭉 마사지 하듯이 밀어주면 그게 이제 마사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쓰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근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이 찢어진 근막들이 빨리 붙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 또 하나는 종아리 들기. 계단 끝에 딱 서가지고 종아리를 쫙 들었다가 내려갈 때가 중요해요.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또 올라갈 때 빨리, 내려갈 때 천천히. 이거를 15번에서 20번 정도 해주고요. 한 세트 20번씩 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종아리 뒤쪽 근육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근육이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운동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릎 통증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쉬면은 낫는 무릎 통증하고 병원에 꼭 가야 되는 무릎 통증이 있어요. 그 구별 방법도 같이 좀 설명드릴 거예요. 무릎 통증을 방치했을 때는 일단은 연골이 손상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 이걸 참고 그냥 계속 걷거나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며칠 쉬면 낫게 이게 참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연골이 닳아요. 연골이 닳고 그 주변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이게 결국에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래되게 되면 무릎에 변형이 옵니다. 옷자다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옷자다리로 변형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좀 심각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무릎 관절이 변형이 오면 발목하고 골반에 영향을 줘서 결국엔 무릎으로 시작했지만 이 고관절이라든가 허리 통증 그리고 발목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무릎이 아플 때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첫 번째, 무릎이 붓는다, 병원 가야 돼요. 붓거나 빨갛다, 병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를 때 너무 아파서 잘 못 올라가겠다. 특히 내려갈 때 되게 아프거든요. 내려갈 때 너무 아프다. 이거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뭐지? 덜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뭔가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인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쑤시다. 무릎이 밤에 쑤시다는 건 이건 관절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아픈 게 아니라 쉬려고 누웠는데도 무릎이 아프다. 이거는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이 되면 다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년이 되면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이유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결국에 나이가 들면 연골은 닳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이 연골이라는 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쓰면 닳아요. 그 충격을 받아서 닳고 그렇게 되면 연골이 얇아지면서 그게 또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그게 또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연골뿐만이 아니고 주변이 근육하고 인대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잡아주질 못하니까 얘가 좀 덜렁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또 가속화시키죠. 퇴행성 변화를. 그 다음에 많이 쓰니까 닳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또 늘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 몸무게 그때보다 줄어든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늘어 있어요. 그만큼 체중이 증가가 되면 관절에 부담을 주는데 또 젊었을 때보다 운동량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체중이 한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한 3, 4배 정도의 그 부담이 더 많아진다라는 연구들도 있는 거 보면 결국엔 체중 증가가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관절 내의 윤활 기능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윤활력이 좀 덜 나오니까 그만큼 부드럽지가 못하고 뻑뻑해지고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근육이에요. 근육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걸을 때 우리 무릎은요, 체중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
하중을 받고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거의 8배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고 해요. 이 많은 하중을 연골이나 뼈가 직접 다 받게 되면 당연히 손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그걸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키워서 대퇴사두근을 키우면서 같이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게 된다면 무릎이 받아야 될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랑 이런 다른 부위로 분산을 시켜주면서 관절은 훨씬 덜 쓰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면 쇼바라는 게 있잖아요. 충격 흡수하는 그거를 만드는 거죠. 허벅지랑 엉덩이 쪽에 그 쇼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육을 키우고요. 특히 우리가 키워야 될 근육은 허벅지 앞쪽하고 엉덩이 쪽 근육이니까 뭐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쿼트, 월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좀 충분히 쉬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무리하지 않고 무리한 활동을 좀 줄이면서 좀 쉬고 체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는 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계단 오르내려야 할 때 무릎에 부담을 덜 주려면 옆에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도 무릎에 부담을 좀 덜 주겠죠. 그다음에 오래 서 있는 걸 좀 피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릎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체 운동이 더 중요하고 자주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하체 운동이 중요할까? 그리고 무릎에 무리 가지 않는 하체 운동이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체가 특히 중요한 사람들은요. 무릎이 아프면서 나이가 이제 40, 50대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무릎 아픈 분들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좀 약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만성 질환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만 아픈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염증성 질환들, 예를 들어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같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체가 약하면 잘 넘어지겠죠. 그러면 뼈가 약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넘어지다가 괜히 뼈 부러지면 진짜 난리가 나요.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 있고 그다음에 당뇨 있고 무릎이 좀 약한 분들은 정말 하체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 있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허리 안 좋은 분들 중에 막 허리 시술 받고 수술 받은 분들 하체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하체 운동만 잘 잡아줘도 허리 근육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도 하체 운동 많이 해야죠. 그래야 근육이 조금이라도 피를 더 짜서 순환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나 무릎이 아파서 무릎 운동, 하체 운동 못 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어떤 하중을 주지 않고 무릎 운동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다리만 쭉 펴는 이런 운동도 운동이에요. 이것도 허벅지 앞쪽에 레그 익스텐션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운동이고요.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다리 드는 게 좀 약해 보인다 싶으면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세요. 그리고 앉은 채로 이거 들면요.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체중의 부하가 없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옆으로 들게 되면 중등근, 골반 근육도 단련할 수가 있고 또 월 스쿼트 같은 경우도 무릎에 별로 부담 안 되거든요.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그다음에 브릿지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하는데 아프다.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멈추고 다른 동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하는 최악의 운동이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무릎이 안 좋은 분들, 무릎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면 이런 운동이나 자세는 좀 피하자 하는 게요. 완전히 무릎을 쫙 굽히는 딥 스쿼트 있잖아요. 90도 이상 무릎을 확 굽혀서 완전히 쪼그려 앉았다가 쫙 일어나는 경우에 물론 이제 평상시 그게 훈련이 되고 무릎에 부담이 안 되는 자세로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초보자가 그렇게 처음부터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완전히 무릎을 굽히게 되면 이게 무릎이 좀 찝히면서 안에 반월상 연골도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릎을 깊게 굽히는 딥 스쿼트는 좀 피하시고 월 스쿼트를 하시던지 아니면 무릎 90도까지 굽히지 말고요. 한 15도 정도만 굽히는 아주 가벼운 스쿼트만 해도 충분히 근육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깔짝대듯이 하는 그런 스쿼트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운동도 이걸 계속하다 보면 연골에 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 이거 좋지 않아요.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그다음에 무릎 꿇는 자세, 이 세 가지는 무릎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는 자세, 요거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중량을 드는 하체 운동, 이것도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이게 무거운 거 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무게를 찾아서 적당하게 운동하는 게 제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근육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막 중량 올리고 하는데 고중량 든다고 근육 빨리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그런 수준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걷기와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걷기 운동 진짜 많이 하죠.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운동 참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없고 운동화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걷기 운동이 그냥 10분, 20분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거의 1시간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걷는다. 이게 오히려 통증을 일으켜요. 특히 허리, 뒷목, 어깨, 족저근막 이런 것들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걸을 때 스마트폰 보는 거. 스마트폰 보면 고개 숙이죠. 고개 숙인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요. 이 충격이 목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 디스크 옵니다. 그 다음에 걸음을 걸을 때요. 이렇게 부드럽게 착지를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막 쿵쿵쿵 걷다 보면 족저근막에 충격이 가겠죠. 그 다음에 걸음을 걸을 때 이 무릎을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무릎을 쫙 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걸어야 관절에 부담이 안 되는데 나갈 때 무릎을 탁 치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릎에 영향을 줘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자세는 피해 주시고 제대로 좀 건강하게 걸으려면은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시선은 앞에 한 10m 앞에 10에서 15m 정도 앞에 이렇게 보면 적당한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요.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우선은 약간 흔들어 주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완전히 위로 쫙 올렸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올렸다가 한 5초 정도 버티다가 툭 떨어뜨리면 이게 제일 편안한 자세인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부드럽게 걸음을 걷고요. 그다음에 코어에 살짝 힘을 줘서 걷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자세를 잡는 방법은 걸음을 걸을 때요. 내가 좀 키가 커졌다라고 느끼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웅크리고 걷는 게 아니고 내 키보다 한 5cm 정도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척추가 쫙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10에서 15m 정도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좀 커졌다. 이 느낌을 좀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